삼성전자가 오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41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살면서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질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SK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새롭게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운용에 뛰어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에서 제품 출하식을 열고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투입된 15조 원 이외 추가적으로 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김상윤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조 6천억 원을 투입한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은 가로 500m, 세로 200m, 높이 80m 규모로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15년 5월에 착공해 2년 만에 완공된 공장으로 3차원 V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게 됩니다. 평택 반도체 사업장은 총 부지 면적만도 축구장 400개 넓이인 28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장 가동으로 41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함께 15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평택 반도체 라인에 투입된 15조 6천억 원 이외에 오는 2021년까지 추가적으로 1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낸드 플래시 생산 설비에만 3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성 사업장에도 6조 원을 투입해 신규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고 미래 반도체 시장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충남 아산의 디스플레이 공장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신규 라인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2021년까지 평택에 14조 4천억 원, 화성에 6조 원, 아산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 총 37조 원을 투입하게 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163조 원, 고용 창출 인원만도 44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번에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아산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반도체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수요가 많아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세계 낸드 시장에서 36%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가구를 임대 놓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살면서 월세를 받는 이 같은 다가구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꼬박꼬박 월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세금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뜯어 고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살면서 나머지를 임대 놓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안 돼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세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다가구 주택은 86만 5천여 가구입니다. 전국 주택수가 1636만 7천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 남짓입니다. 업계에선 집주인이 살면서 임대를 돕는 다가구 주택은 2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엔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통계를 올해 안에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다가구 주택은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보니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 거주 다가구 임대주택 양성화로 세원 사각지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을 최장 8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3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가계 부채 문제와 은산분리 완화, 기업 구조 조정 등 각종 현안이 쌓여만 가는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제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 중 몇 가지 핵심 과제를 꼽았는데요. 새 금융수장의 과제 중 하나로 꼽혀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언급 한 번 되지 않아 이 부분이 절실한 인터넷은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규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5마디 내외의 짧은 소감을 밝히며 크게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상시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선 발표 직후 준비 없이 열린 자리인 만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지만 새 금융수장 머릿속 우선순위는 확인된 셈입니다.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한 인터넷은행은 관련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갑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아 장시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뱅크는 최근 주력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기는 많은데 자본이 받쳐주질 않아 더 팔기 어려워진 겁니다. 대출이 급속도로 늘면 자본 건전성 기준치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곧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도 영업 개시 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지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KT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증자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제1차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심사, 이른바 테스트베드에서 총 4곳의 증권사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운용 중이던 SK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도 새로운 상품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에 뛰어들면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로보어드바이저 4파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1차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심사에서 해외형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지난 5월 말 QV 글로벌 로보랩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약 1,800여 개의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투자 상품을 조정합니다. QV 글로벌 로보랩은 최초 상품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국내 첫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입니다. 기존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들은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주요 투자 단계에 전문가가 개입해야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심사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서는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출시가 가능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달 중으로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대신 로보밸런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신 로보밸런스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이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시장 분석으로 사람의 개입과 판단을 최소화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자문형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최저 수익률, 성과 보수율 등을 결정해 이달 중으로 레버 카운트와 펀드 상품 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로보어드바이저가 결합된 형태의 로보랩을 운영 중인 SK증권은 앞으로 자체 로보어드바이저 브랜드를 출시하고 모바일 자산관리 형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도 현재 운영 중인 펀드 상품에 이어 이달 중으로 자산 배분형 로보어드바이저 랩 상품을 출시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등 10년간 이어진 선진국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등 신흥국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행사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점을 언급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10년에 걸쳐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이어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은도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이와 글로벌 자금이동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국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건전성 제고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긴축 발작과 같은 금융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감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업계에선 점포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시장이 포화됐다는 분석도 나와 출점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출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순위는 점포수를 기준으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순. 그러나 GS25가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가면서 업계 1위인 CU를 무서운 기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CU는 GS25보다 점포수가 129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점점 줄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CU와 GS25의 점포수 차이는 18개까지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꼴찌 위드미의 반란도 주목됩니다. 얼마 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신세계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위드미 점포수를 확대할 획기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 부회장이 공언한 만큼 조만간 상당한 변화와 함께 공격적인 출점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점포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계가 포화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포당 매출이 올해 들어 4개월째 줄면서 업계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만 하다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만원 최저시급제까지 시행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위기는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오후 3시 30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오전 9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정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자립적 국방의 일대 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어류나 조개류, 채소, 과실 등 신선식품이 주도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선과실 지수는 21.4%나 급등해 2011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는 작년보다 2.8%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통계청은 신선식품은 채소류와 과일류 때문에 올랐지만 최근 3, 4년 사이 하락했다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기에 증가폭 자체로는 크지 않다면서 석유류는 최근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작년보다 올랐지만 상승폭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40여 곳에 달하는 금융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위해 신청서를 냈거나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연기금과 보험사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신청을 한 곳은 없지만 큰손이라 불리는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왔지만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구조 개혁 기조에 따라 참여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가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개선해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면 기관 투자자에 의해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LG CNS 컨소시엄이 미국 괌전력청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괌 북동쪽 만길라우 지역에서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화 약 2,300억 규모입니다. LG전자가 이달 말까지 일부 TV 제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55형 올레드 TV는 319만 원에 65형 슈퍼 울트라 HD TV는 320만 원으로 20에서 40만 원 인하된 가격입니다. 특히 65형 올레드 TV를 구매할 경우 43형 LCD TV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현대백화점은 7일부터 전국 8개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해외 패션 대전을 진행합니다. 무이와 멀버리, 아르마니 꼴레지오니, 지미추 등 총 100여 개 외국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할인율은 평균 50% 수준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임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원이 희망하면 기간 제약 없이 출산 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30여 년간 상사맨으로 전 세계를 누빈 조강현 대표. 해외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천병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살 길은 수출이라며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목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세븐컨설팅의 조강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의료기기 전문업체 영일엠. 척추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선두주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해외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품과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포장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 마케팅 자원과 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중국 시장과 접촉하고 있었지만 팔로 개척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막연한 어려움을 겪던 상황. 맨 땅에 헤딩하듯 수출 판로를 찾던 중 세븐 컨설팅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GMD의 해외 네트워크라든가 이렇게 해외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 대표는 중국에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해당 기업의 제품을 팔려면 일단 시장 조사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타겟 수요처들을 이제 개발하고, 또 그네들과 1차적인 어떤 그런 협상을 끌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뭐 메일이나 전화 혹은 매번 출장으로 사실 커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그 일들을 해외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외 네트워크들과의 그 관계 정립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그 진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조사, 여기에 중국의 문화와 관계 맺기에 익숙했던 그의 노하우가 합쳐져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세븐 GMD의 수출 지원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작년 대비 중국 수출 실적이 40% 이상 성장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상사맨으로 일한 세븐 컨설팅 조광현 대표. 종합무역 상사가 한창 인기 있던 시절 1987년도에 SK 상사에 입사해 전 세계 시장을 누비며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무역상으로 활동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세븐 컨설팅은 현재 SK, 한화, 효성 등 대기업 1, 2차 협력업체들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활동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을 만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느낀 조광현 대표. 수출 컨설팅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한 그는 국내 중소기업이 더 이상 내수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수출 위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가장 눈여겨보는 시장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성장성에 과연 우리가 함께 올라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커머스 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작년 11월 11일에 그 광군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형태의 대대적인 세일을 했었는데, 그 알리바바의 쇼핑몰이 하루의 매출액이 16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전자상거래의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채널을 좀 활용해서 저희 국내 그 유망 알짜 중소기업 제품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GMD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SK 상사 출신의 해외에서 독립해서 활동하시는 전문 무역 인력들을 해외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구축을 하고, 또 한편 국내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각 지방도청의 그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두 개의 축을 좀 잘 어떤 플랫폼화 시켜서 그 관련되는 그 회사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그 네트워크를 그 플랫폼화해서 만드는, 그게 이제 그 세븐 GMD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유통채널 분석, 진입 지원, 사후 관리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보부상인 조광현 대표는 오늘도 발품을 팔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지방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 20에서 5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중부 내륙과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광주의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 등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6도, 강릉 28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2도,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목요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